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9월 19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FOMC 정책금리 결정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 2024년 9월 18일 FOMC 정책금리 결정이 B컷으로 결정되어 50bp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가 시작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FOMC 발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밑지식을 복습하고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립금리입니다. 장기적 중립금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들을 통해 언급되고 그 사실을 경제기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상태의 금리로서 쉽게 말하면 줄을 설 때도 기준이 필요하듯이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정책적으로 운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입니다. 중립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론상의 금리로 기준금리처럼 공표되거나 대출이자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의 압력을 주지 않는 균형 금리로서 통화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망 요약 SEP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전망을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년에 8번의 정례회의를 하고 그중 4번 경제전망 요약을 발표합니다. 이 경제전망 요약 내용에 점도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실업률, 개인소비지출, 근원 개인소비지출 등 전망을 포함하며 이 보고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준 위원들의 경제전망과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예상하는 해당 연도 말에 정책금리 중앙값과 중립적 실질금리도 나타내줍니다. 다음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에 FOMC 정례회의를 하고 경제전망 SEP를 수정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점 하나가 FOMC 위원 한 명이 응답한 향후 적정 금리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적정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위원 개인의 답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점도표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혹은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금리는 변화하는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금리를 저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 와 같은 계획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 이 수준의 금리가 될 것 같다 또는 이 시기에 이 금리가 적절할 것이다 라는 위원 개인의 예상 의견이므로 점도표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지난 6월의 점도표와 이번 9월의 점도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의 기대가 2024년 9월에 와서야 겨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OMC 정책금리 결정 성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상 왼쪽은 지난 7월의 FOMC 성명서이고 오른쪽은 9월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내용은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책적인 전환을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명서의 내용도 그것에 맞게 변화한 것입니다.
성명서가 좀 어지럽게 보이는데 붉은색 네모칸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고 푸른색 네모칸은 내용이 같은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금 긴 문장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같은 부분은 조금 투명한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회색 부분은 이번 성명서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7월 성명서상에 있던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한 일부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문구는 9월 성명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일자리 증가세가 완만해졌다는 평가가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된 것처럼 위원회가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이 변화된 인식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성명서 내용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9월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성명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붉은색은 변경된 내용이고 푸른색은 7월 성명서와 같은 문장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4%대는 그동안의 뜨거웠던 노동시장의 수치에 비하면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5%대에서 2%대로 낮아졌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대에서 3%대로 낮아졌기에 많은 진전이 되었으나 위원회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의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지속해서 낮출 만큼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고용에 대한 위험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판단으로 성명서의 붉은색 배경의 내용은 이번에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이렇게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하여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4.75%에서 5%로 50bp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위원회는 입수되는 데이터와 향후 경제 전망의 변화,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일 아래 푸른색 배경 부분은 지난 성명서 내용과 같기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로 물가를 되돌리려는 미 연준의 의지에 관한 내용에 지난 7월 성명서에 더해 고용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최대의 고용을 지원하고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비컷을 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높았던 물가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금리가 물가를 지속해서 낮춰왔다고 연준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물가 목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실업률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한가위 연휴 전에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서 금리 인하가 50bp의 비컷이 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현재까지는 역사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는 신호가 여러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에 이번과 같은 선제 대응이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미 연준이 정말로 연착륙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의 증가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재발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운신의 폭이 줄어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결정이 힘든 시기입니다. 다음은 경제전망 요약 SEP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발표 2.1%에서 조금 하락한 2024년 2%를 예상하고 2025년, 2026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므로 다음 경제 전망치 발표 사이에 변화하는 경제 지표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6월 4%에서 4.4%로 크게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실업률이 같은 4.4%, 2026년에는 4.3%로 실업률 전망치가 상향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6월 2024년 2.6%에서 2.3%로 낮췄고 2025년은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코어 PCE 인플레이션 수치도 지난 6월 2024년 2.6%에서 2.3%로 낮췄고 2025년은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이는 연준 위원들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2% 물가 목표치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만큼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 연준은 이번 9월 FOMC에서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지난 6월 5.1%에서 4.4%로 크게 낮췄고 2025년에는 4.1%에서 3.4%로 낮췄습니다. 2024년에 또 한 번의 B컷 혹은 두 번의 금리 인하, 2025년에 네 번의 금리 인하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전망과 고용 상황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중립금리를 2.5%에서 2.563%로 소폭 높였고 6월 중립금리를 2.750%로 또다시 높였는데 이번 FOMC에서도 장기적 중립금리 추정치를 2.875%로 또다시 높였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립금리를 높인 것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균형 실질금리 수준이 높게 조정된 상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 국채 공급의 증가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하면 채권금리는 오르게 되고 중립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전과 같이 제로금리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총 투표권은 12장이고 7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7장을 투표하고 1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행사하며 나머지 4장은 11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점도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 위원 개인에게 이 시기에 적절한 금리 수준을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도 모두 참가하여 총 19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위원들은 2024년 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4.4%로 추정하며 지난 6월 점도표와 달리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앙값이 4.4%, 2025년에는 중앙값이 3.4%, 2026년에는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표의 변화는 변화하는 경제 전망, 수집되는 데이터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점도표를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나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작성한 점도표입니다. 2024년 6월에는 전망치 중앙값이 5.1%로 2024년 말까지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위원이 4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위원이 7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8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2024년 말까지 중앙값이 4.375%로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7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9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전망치 중앙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발표합니다. 그래서 4.375%이기 때문에 전망치 중앙값이 4.4%가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실업률의 상승과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인하며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점도표상의 전망치 중앙값이 하락하고 위원들이 약 50bp의 금리 수준 하락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횟수로는 2번, 금리 수준은 최고 75bp의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입니다. 7월 FOMC에서 9월 B컷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난 회의 이후 두 차례의 고용 보고서와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있었고 QCEW 보고서가 있었다. 수집되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며 미 연준의 정책 입장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월은 실업률이 3.5% 수준이었고 인플레이션이 4.2% 수준이었다. 지금은 실업률이 4.2%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2%에서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을 재조정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은 없으며 우리는 좋고 강력한 시작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중하게 회의마다 결정을 내리고 진행할 것이다.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노동시장은 실제로 양호한 상태이며 오늘의 정책 결정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급 준비금은 안정적이며 감소하지 않았다.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주로 오버나이트 RRP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대차 대조표의 축소를 중단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동시장 상황은 냉각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여전히 최대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깝다. 노동시장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거나 그 이하이다.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냉각된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시간을 가지고 2%에 도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위험은 인플레이션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매우 뜨거운 노동시장이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훨씬 상회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했었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의 일부는 경제를 냉각시키는 것이고 노동시장을 냉각시키는 것이었다.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변경할 때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다음은 CME 패드워치 툴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망했던 2024년 상반기 금리 인하는 없었으며 6월 FOMC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9월과 12월에 걸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9월 FOMC에서 50bp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었고 CME 패드워치 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11월에 한 번의 금리 인하, 12월에 또 한 번의 빅컷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7월의 코어 PCE와 PCE 개인 소비 지출은 각각 2.5%와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주택과 공공 서비스 요금이, 상품에서는 자동차와 부품, 식품과 음료가 여전히 미국 시민들에게 어려움입니다. 흐름을 보면 완만한 하락을 보이다가 6월과 7월, 코어 PC의 경우 5월과 6월, 7월에 걸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의 PCE 수치가 하락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한다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기에 9월 이후의 PCE 수치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8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그래프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CPI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CPI는 2.59%였고 코어 CPI는 3.26%였습니다. 7월 CPI가 2.93%에서 2.59%로 낮아졌지만 코어 CPI는 3.21%에서 3.26%로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에서 주거비, 항공요금 등 운송 서비스, 의료, 상품에서 식품, 전기, 가스 등이 상승하였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만큼 운송, 항공요금 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방기금 금리가 인하되었으니 모기지 금리도 낮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CPI의 큰 변화는 국제유가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만큼 중동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미 실업률 변화입니다. 지난 시간 미 고용지표에 관해 알아보면서 QCW 벤치마크 수정으로 비농업 고용이 월평균 17만 8천 개 수준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업률은 4.2%로 7월에 4.3%에서 조금 낮아졌고 현재까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실업률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수록 실업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 말은 경기가 침체에 빠르게 다가갈수록 물가 하락과 실업률이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월 4일에 발표되는 실업률을 보고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업종별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사교육 및 건강 서비스, 그 뒤로 레저 접객업, 그 뒤를 건설업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큰 업종은 제조업, 소매업, 정보 등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 등 건설이 많아 건설업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고 소매업 등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고용상황 요약표입니다. 미국의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711만 5천 명이고 실업률은 4.2%입니다. 고용률은 60%, 노동시장 참여율은 62.7%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21만 2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자 수가 16만 8천 명이 증가, 실업자 수는 4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지표는 풀타임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 등의 세세한 항목, 즉 일자리의 질을 살펴볼 수는 없고 스프레드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지표로 늦게 반영되기에 노동시장의 침체가 지표로 나타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53만 명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의 약 2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의 변화가 앞으로 노동시장의 침체에 더 무게를 두게 되었으므로 고용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기준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71.95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4.88달러, 두바이유는 74.8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에도 80불대를 기록하던 유가가 70불대로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앞으로 미국의 경기 부진이 예상되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중동의 정세가 악화하고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레바논 및 시리아에서 발생한 무선 호출기 동시다발 폭탄 테러로 중동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이는 QT 테이퍼링에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양적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현재 3조 3,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2년 6월에 양적 긴축이 시작된 후로 지급준비금 수준이 오히려 상승한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 긴축을 통해 미 국채와 MBS는 1조 8,400억 달러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래포 잔고가 완축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 지급준비금 수준이 상승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급준비금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과 미 금융기관 은행대출 제도가 종료되면 감소할 것이지만 최소 안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3조 달러로 추정할 때 앞으로 1년 이내에 QT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양적 긴축이 종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 연준이 중립금리의 수준을 2024년 들어 계속해서 올리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중립금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적절한 경제 생태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에 시중금리, 캐리 트레이드 등 여러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금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FOMC 정책금리 결정이 50bp 인하로 결정되어 미국 금리 밴드는 4.75%에서 5%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당분간 자산시장에 거품이 쌓이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거품이 붕괴하는 시기도 올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는 미국이 그동안 소비했던 모든 것, 즉 미국이 수출했던 모든 국가에 미국이 청구서를 날릴 준비가 된 시기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한 국가일수록 더 큰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위기가 온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더 큰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여 한국으로 전이될지 혹은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다른 국가로 전이될지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인 것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모두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로 변화하게 될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금리 결정에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었으나 한국도 따라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금리 차에 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되나 현재 한국이 놓인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의 금리 인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미국을 따라 50bp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부동산은 오를 것이며 주식시장도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상승은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민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주가는 조정기로 이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그동안 조금이나마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던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수출 자체가 부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의 동반 부진,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물가 상승 압력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한계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들도 함께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 기업들을 살리고자 저금리에 돈을 빌려줄 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며 빚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벼락거지 타령을 하며 호모 증후군을 자극하여 영끌을 하게 만들고 위기 극복을 알아서 하라며 외면해버린 대가가 지금의 가계부채 형성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가 되었으니 한국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얼마 전 공개한 보고서에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저해되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채 축소를 해야 할 시기에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해 부채 확대를 하였으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휘발유를 품에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은 9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